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라고 해요. 올해 63이고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젊었을 땐 꽤 예뻤다는 말, 동네에서도 종종 들었고 고등학교 땐 남학생들한테 쪽지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선요. 친구도 멀어지고 내 이름 석자보단 누구 엄마로만 불리며 살았죠. 남편과의 사이는 오래전부터 틀어져 있었고 결국 조용히 이혼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말벗 하나 없이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요. 요즘은 아들 부부랑도 따로 살다 보니 더 외로운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이번에 동창회 열린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내가 거길 왜 가? 지금 얼굴이 그때 얼굴도 아니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 예전이랑 달라도 친구들은 그냥 엄마 자체가 반가울 거예요. 사람도 좀 만나고 분위기도 좀 전환하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반가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에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옷장을 열었죠. 입던 옷 대신 조금 더 밝은 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화장대 서랍에 있던 립스틱도 몇 년 만에 꺼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어요. 입구에 도착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손에 땀이 나고 긴장됐어요. 호텔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누군가는 흰머리를 드러낸 채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름표를 붙인 채 서로를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제가 짝사랑했던 남학생 박진수였어요. 이정화, 너 맞지? 나 박진수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때 그 감정이 세월을 뚫고 그대로 밀려왔어요. 진짜 너구나. 너 이름 아직도 기억해. 제가 말했어요. 진수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말이 느렸어요. 그도 이혼 후 혼자 지낸다며 요즘은 누구랑 밥도 자주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술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했고 밤이 깊을수록 말투도 편해졌고 눈빛도 자꾸 마주치게 됐어요. 우리 옛날에 서로 좋아했었지?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진수가 말했어요. 정화야, 오늘 나랑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외롭고 쓸쓸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고 그날 밤 저는 평생 하지 않을 줄 알았던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호텔 방으로 들어갔고 말도 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다시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낯선 호텔 방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에는 작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햇살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옆에는 진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어제의 모든 순간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오랜만에 심장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저는 아직 여자로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는 잠결에 옆으로 돌아 누웠고 이불 끝자락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살짝 빛을 내며 진동했어요.
처음엔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면 위로 슬쩍 떠오른 알림창을 보고 제 눈이 순간 멈췄어요. 이정화랑 오늘 끝내. 약속 잊지 마. 보낸 사람 민지. 두 줄짜리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식어갔어요. 민지, 누구지? 왜 오늘 끝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약속은 뭐지? 혼란스러웠지만 괜히 들춰봤다는 죄책감도 있었고 진수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땐 진수가 침대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벌써 일어났어? 진수가 말했어요. 응, 그냥 공기 바뀌니까 잠이 빨리 깨더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어제의 따뜻함보다 오늘의 이 낯선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남았어요. 진수와 함께 호텔을 나섰고 버스 정류장에서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어요. 그와 헤어진 뒤 저는 혼자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찜찜했어요. 이게 그냥 내가 예민한 걸까? 제가 혼잣말로 중얼였어요. 버스에서 내리고 집 근처 골목을 걷는 중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또 진동했어요.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너 많이 외로웠나 봐. 진수한테 그렇게 쉽게 넘어가도 되는 거였어.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죠?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죠? 너한테서 뺏고 싶은 게 아직 남았나 봐. 기다려. 이제 시작이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없었고 그 문자는 익명 번호였어요.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이미 차단되어 있었죠. 그 문자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건 오래전 그 애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를 질투하던 애. 항상 제 주변을 돌면서 제가 웃을 때마다 눈을 흘기던 그 아이요. 이름은 정민지. 그 애는 제가 친해지려 하면 멀어졌고 누구보다도 조용히 경쟁하듯 저를 흘겨보던 아이였어요. 그 애가 지금 왜 진수와 그 애가 왜 진수를 통해 나한테 접근을? 그럼 어제 그 메시지. 민지 설마? 제가 중얼였어요. 그 메시지의 민지가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문자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내가 그 사람 너한테 붙인 거야. 어릴 때도 몰랐니? 난 네가 가진 걸 싫어했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제의 설렘이 순식간에 누군가의 장기판 위 조각이었던 걸 알게 되자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는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왜 나한테까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밖에선 이웃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리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한순간의 설렘이 어릴 적 질투로 되살아나 제 인생을 또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민지에게서 온 협박 문자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녀가 진수와 함께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누군가가 조롱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옛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고등학교 시절 단체 사진 속 저는 앞줄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옆에선 친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 뭔가 씁쓸한 눈빛을 한 민지가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솔직히 말하면 꽤 인기가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복도를 걸으면 남학생들이 장난처럼 안녕, 인사도 자주 했고요.
하굣길엔 쪽지를 들고 따라오는 남학생도 있었어요. 그중엔 진수도 있었죠. 늘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축제날 큰 꽃다발을 들고 저에게 고백했던 아이요. 저는 그 고백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돌아섰지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민지가 저를 노려보기 시작한 게요. 민지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성적도 괜찮았고 외모도 깔끔했지만 항상 제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저 그런 성격이겠거니 말을 잘 안 붙이는 아이려니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짝사랑하던 남학생이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소문도 돌았어요. 이정화가 남자애들한테 쪽지 보낸대. 걔 되게 눈치 없이 들이댄대. 전 그런 적 없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쪽지를 먼저 쓴 적도 누구한테 고백한 적도 없었는데요. 처음엔 친구들 몇 명이 제 말을 믿어줬지만 계속 이상한 말들이 퍼지다 보니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민지가 다른 반 친구와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정화는 지가 인기 많은 줄 아나 봐.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저는 숨이 턱 막혔고 그날 이후로 민지의 눈빛이 더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체육 시간엔 제가 쓰던 물병이 바닥에 굴러가 있었고 급식 시간엔 제자리에 치킨이 사라져 있었고요. 작고 사소한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저는 어느새 반에서 말수가 줄어든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굣길에도 민지는 일부러 제 뒤를 따라오곤 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근거림이 제 귀에 맴도는 듯 들렸어요. 쟤 진짜 잘난 척 심하지 않아? 진짜 웃기지 않아? 지가 뭐라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요. 그 모든 게 사라진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이혼한 뒤에도 그냥 잊은 줄 알았는데요. 그 애가, 민지가 다시 나타나 그때처럼 제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어요. 왜 아직도 그때의 질투에 매달리는 걸까? 왜 진수를 이용하면서까지 나한테 복수하려는 걸까? 그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어요. 그 애에겐 이정화라는 존재 자체가 거슬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한번 제가 가진 설렘과 희망을 짓밟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진수가 정말 저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민지의 꼭두각시였던 건지 그 모든 감정들이 꼬여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냥 모른 척할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마음속 의문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었고 진수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의 만남 장소는 며칠 전 동창회가 열렸던 그 호텔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진수는 먼저 와 있었고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 안에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햇살은 창가로 잔잔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제 심장은 온통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지랑 연락하고 있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수는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정화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런데 너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진수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수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민지랑 나 예전에 잠깐 사귄 적 있어. 그건 너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이었어. 진수가 말했어요. 전 멍하니 그 말을 들었어요. 입을 열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지는 너무 집착이 심했어. 다른 여자랑 말만 섞어도 얼굴이 변했거든. 그러다 결국 내가 도망치듯 헤어졌어. 근데 얼마 전 갑자기 연락이 왔어.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수와 민지가 사귀었던 사이였고 그 민지가 다시 진수를 붙잡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수가 눈을 들고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정화를 무너뜨려. 그럼 널 놓아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제가 말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떨궜고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 여자 날 평생 질투했어. 내가 웃으면 인상을 쓰고 내가 고백받으면 헛소문을 퍼뜨렸던 애야. 그런 애가 지금도 여전히 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제가 차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끝으로 식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넌 그걸 알고도 나한테 왔어? 제가 물었어요. 그제서야 진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너가 웃는 거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졌어. 진수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진실이 너무 늦게 왔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짜 설렘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때 하룻밤도 계산된 일이었어? 제가 물었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눈을 감은 채 고개만 흔들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제 귓가엔 민지의 조롱 섞인 문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별 수 없더라. 진수가 말없이 시선을 떨군 채 앉아있는 모습이 더는 설렘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이용당한 감정의 잔재였고 누군가의 집착에서 비롯된 비극의 일부분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땐 따뜻했던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의 고백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고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였어요. 카페에서 진수를 만나고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핸드폰을 꺼두고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운 건 그 순간 진심처럼 느껴졌던 감정들이 거짓이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되묻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며칠 흘렀고 다시 핸드폰 전원을 켠 날 알림이 수십 개씩 쏟아졌어요. 그중 눈에 띄는 건 동창회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혹시 이정화 고등학교 때 일 기억나? 진수랑 뭐 있었던 거 그때부터 유명했는데 여전히 남자한테 기대서 사는 사람인가 보네. 그건 분명히 민지였어요. 아이디는 미나로 되어 있었지만 말투도 문장도 그 냄새 나는 뉘앙스가 딱 민지였죠. 그리고 익명의 블로그 링크 하나가 공유됐어요. 동창회에서 다시 재회한 두 사람의 은밀한 밤. 그 글은 분명히 저와 진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아무런 이름은 없었지만 상세한 묘사, 특정 장소, 대화 형식까지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게 써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그 방을 나와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게 수백 개의 메시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다음 날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가자 옆집 아주머니가 힐끔거리며 다가왔어요. 정화 씨, 요즘 좀 말이 많던데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괜히 떠들어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인터넷 소문은 다 믿을 거 못 되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신 속에 감춰진 비난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또 시작됐네. 제가 중얼였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또다시 누군가의 손가락질 속에 숨어야 할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맞는 건지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지한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익숙하지? 네 입에서 잘못했어요. 나오기만 기다리는 중이야. 그녀는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고 그 시절의 방식으로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달랐어요. 그땐 고등학생이었고 이젠 세상을 알고 상처를 겪은 어른이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천천히 화면을 눌렀어요. 그 익명의 블로그를 캡처했고 카톡방 대화들도 저장했어요. 그리고 노트 한 장을 꺼내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민지에게서 온 문자, 진수와의 대화, 동창회 이후의 모든 경과, 익명 블로그 내용. 이건 증거였어요. 더는 울면서 숨지 않겠다는 나만의 작고 조용한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체국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고소장을 쓸까 말까, 변호사를 찾아갈까 말까. 손에 쥔 봉투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 순간 진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정화야,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다 말할게.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이 다시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판단할 차례예요. 누굴 믿고 누굴 밀어낼지 제가 정할 거예요. 진수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진짜로 다 말하겠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결국 다시 한번 진수를 마주했어요. 이번엔 공원 벤치였어요. 해질 무렵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조용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런 시간대였어요. 진수는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서긴 했지만 눈은 바닥에 꽂혀 있었죠. 정화야, 미안해. 근데 너한텐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마음 한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가 꺼낼 이야기가 뭔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그냥 너 하나만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어요. 진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며칠 전에 그 여자가 또 연락했어. 그런데 이번엔 너 아들 얘기를 꺼냈어. 정확히는 너 아들의 직장 상사. 진수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왜 내 아들까지?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여줬어요. 정화랑 연 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냥 묻을게. 안 그러면 그 아들 회사에 익명 제보 들어갈 거야. 그 집 며느리 얘기까지 포함해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지는 제 아들의 직장 정보까지 알아내고 있었고, 심지어 며느리에 대해서도 뭔가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료가 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제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진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여자가 너랑 며느리랑 며칠 전에 주고받은 문자 캡처, 그리고 동창회 사진에 너 아들 이야기까지 엮어서 너희 가족을 도덕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진수가 말했어요. 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도대체 민지는 왜 이러는 걸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그 가족 전체를 짓밟고 싶을 정도로. 그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진수는 말을 이어갔어요. 민지는 가족이 너 자존심이라고 했어. 그걸 무너뜨려야 너가 완전히 꺾일 거라고. 진수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아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데? 당신도 이 일의 공범이잖아.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 눈빛엔 후회가 가득했지만 그 후회가 지금 내 아들을 지켜주진 않겠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결혼식 날 하얀 턱시도 입은 아들과 눈물 흘리던 며느리. 그날의 행복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 순수했던 마음까지 공격받는 건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의 문자를 저장하고 있던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증거를 캡처해 USB에 담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겐 아직 말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아직 모르게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가만히 당하진 않아. 며칠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지가 제 아들까지 건드리려 한다는 사실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과거엔 도망쳤지만 지금은 제 자신만이 아니라 제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 옆 작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문자, 통화 기록, 카카오 대화, 블로그 캡처. 충분히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로 대응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을 거론한 부분은 민사소송도 검토 가능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한편으론 어깨에 걸린 돌덩이를 잠시 내려놓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그만해. 더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모든 증거 정리했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메시지를 보낸 지 10분도 안 돼 전화가 왔어요. 민지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익숙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법적으로? 그 입으로 법 운운하는 거 참 우습다. 민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차피 너는 혼자잖아. 누가 너 말 믿어줄 것 같아? 민지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아들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무너져야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 너야 그 사람이.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는 더는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감정도 협상도 필요 없는 시점이라는 걸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이 꺼진 공간 속에서 핸드폰 화면에 다시 알림이 떴어요. 이정화 씨,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아들 회사 어디였더라? 아니나 다를까 민지는 또 익명 게시판에 손을 쓴 거예요. 누구도 제 이름을 대놓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창회 고등학교 시절, 이혼녀, 아들 직장. 퍼즐 조각들이 의도적으로 퍼져 있었고 그건 명백히 저를 겨냥한 게시물들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혹시 인터넷에 이상한 글 본 적 있어요? 우리 회사에까지 이상한 익명 메일이 왔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단단함도 보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번엔 누가 이기나 해봐. 제가 혼잣말했어요. 민지에게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증거를 모으고 법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어요. 민지는 절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지금의 나로 싸우기로 했어요. 법률 상담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민지가 지금껏 저지른 일들. 이젠 진짜로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찾았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엔
그동안 캡처한 문자, SNS 글, 커뮤니티 게시물, 그리고 민지와의 통화 녹취가 담겨 있었어요. 접수하시겠어요? 경찰관이 묻길래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이 사람, 제 가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협박을 지속하고 있어요.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법으로 끝내려고요. 접수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주 잠깐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를 찾아온 건 오히려 경찰서 쪽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묘하게 신중했어요. 이정화 씨 맞으시죠? 민지 씨 측에서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그리고 말끝을 흐리던 경찰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정신질환 의심 증상으로 인한 가족 위협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순간 뒷머리가 뻐근해졌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모욕이나 소문이 아니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무력하게 만들려는 아주 정밀하고 끔찍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뒤 민지가 낸 고소장 사본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충격적인 진단서 한 장이 첨부돼 있었어요. 조현증 가능성, 망상 반응, 감정 기복 심화. 진단서에는 분명 정신과 병원의 이름과 의사 사인이 있었어요. 그 병원은 민지의 사촌 오빠가 원장으로 있는 개인 병원이었어요. 그제야 다 이해됐어요. 민지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수년간 쌓아온 집착의 결실이었고 그 끝은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려는 시도였어요.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그 민지라는 분 SNS에 어머님 사진 올렸어요. 피해망상 있는 노인에게 가족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전 핸드폰을 꺼내 해당 게시물을 찾아봤어요. 익명 계정이었지만 사진 속에 흐릿하게 나온 제 얼굴, 글에는 제 이름과 동네, 과거 이혼 경력까지 언급돼 있었어요. 민지는 나를 사회적으로 죽이려는 거야. 제가 중얼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섰고 저를 보자 울먹였어요. 엄마, 저는 믿어요. 우린 엄마 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든 걸 억누르고 있었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지는 제 약점이 가족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약점이 아니라 제 버팀목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어요. 민지를 고소했지만 그녀는 이미 허위 진단서로 역공을 시도했고 인터넷에는 여전히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날카로운 말들이 떠돌고 있었어요. 더는 막기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잡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진수였어요. 모든 일의 시작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죠.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는 바로 받았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말했어요. 나도 이젠 끝내고 싶어. 저는 그를 한적한 카페로 불렀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고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 좋은 장소였어요. 진수야, 끝내고 싶다면 나 도와줄 수 있어? 제가 말했어요.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도 느껴졌어요. 그 여자 민지한테 다시 연락해줘. 그리고 날 완전히 버렸다고 해줘. 그럼 아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켜.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남겨야 해. 제가 덧붙였어요. 진수는 주먹을 살짝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진수는 민지와 만났어요. 그녀가 자주 가는 와인바였고
진수는 미리 녹음기를 켠 채 그녀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민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당연하지. 정화 같은 여자랑은 오래 못 가. 뻔하잖아. 다 늙어서 감정 노름이나 하는 수준인데. 진수가 일부러 자극하듯 말했어요. 민지는 잔을 들고 여유롭게 웃었어요. 그리고 진수의 예상대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여자 사회생활 끝났어. 자기 아들도 지켜줄 수 있을까? 글쎄. 민지가 말했어요. 넌 언제부터 이 계획을 짰던 거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였지. 나는 걔가 그렇게 인기 많은 게 싫었어. 심지어 이혼 후에도 아들 잘 살고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꼴 보기 싫더라고.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너 진단서도 조작한 거야? 진수가 작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외삼촌 정신과 원장인데 감정 기복 심하다는 진단서 정도는 껌이야. 걔를 사회적으로 정신병자 만들면 끝나는 거지. 민지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진수의 손 안에는 녹음 중인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작은 기계 안에 민지의 모든 범죄 자백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저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제게 건넸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민지의 뻔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게 그녀의 끝을 만들 증거야. 진수가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끝을 향해 가야겠죠.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사람에게 진짜 무너짐이 어떤 건지 보여줄 시간이 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을 조심스레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진수가 민지에게서 직접 받아낸 자백, 증오, 조작 그 모든 목소리가 33분 48초 동안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변호사는 말없이 파일을 듣고 나더니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정도면 명확한 고의성과 범죄 의도가 입증됩니다. 고 소장, 바로 접수할게요. 며칠 후 민지는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받았고 마침내 수사기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자백한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수사관이 이건 당신 목소리 맞죠? 하며 녹음을 틀자 그녀의 눈빛이 급격히 흔들렸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고 수사관의 팔을 밀쳤어요. 왜 다들 나만 미워해? 그 여자는 망가졌어야 했다고요. 다 계획이었어. 진수도, 나도. 이건 당신들이 날 죽이려는 거야. 민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어요. 저는 경찰서 안 상담실에서 유리병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토록 차가웠던 여자의 얼굴엔 눈물과 침,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 모습은 안쓰럽기보다 무서웠어요. 그녀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눈이 풀려 있었고 입술은 떨렸고 손은 자기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뱉었어요. 그 순간 수사관이 말했어요. 이정화 씨, 민지 씨는 지금 상태로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정신감정을 요청해야겠어요. 그리고 보호 조치도 함께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민지는 관할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으로 이송됐어요. 그녀는 입원 당일에도 난동을 부렸다고 했어요. 진수에겐 협박 메시지를 남기고 SNS엔 황당한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다 가짜야. 진짜 미친 사람은 나 아니야. 다들 연극이야. 내가 유일한 진실이야. 그녀가 쓴 글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싸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녀의 끝은 비참했지만 한편으론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이었죠. 며칠 후 담당 정신과 의사와 면담이 잡혔어요.
민지 씨는 현실 인식이 흐려지고 피해망상이 고착된 상태입니다. 당분간 외부 접촉은 어렵고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 가지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다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흐렸고 어디선가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빗물에 젖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민지는 갔고 저는 남았고 앞으로의 삶은 다시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민지가 입원한 날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녀가 병원으로 이송되며 소란을 피운 장면은 우연히 근처에 있던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찍혔고 그 영상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신 나간 여자, 이웃 괴롭히다 결국 병원행. 50대 여성에게 수년간 협박. 그녀의 충격적인 복수. 고등학교 동창의 집착. 그리고 한 여자의 용기. 자극적인 제목들이 줄줄이 포털 메인에 걸렸고 그 기사 속에 그 여자는 바로 저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 인터뷰도 한 적 없었고 어디에도 이름을 직접 밝힌 적 없었는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익명으로 올린 게시물 속 내용을 조합해 퍼즐처럼 제 정체를 알아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누군가 남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두툼한 흰 봉투, 수기로 적힌 몇 줄의 글씨. 정말 큰 용기 내셨습니다. 당신 같은 어른이 우리 사회엔 꼭 필요해요. 저는 멍하니 그 편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처음 받아보는 낯선 위로였어요. 그날 이후로 집 앞엔 누군가 꽃다발을 놓고 가기도 하고 익명의 택배가 도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관심들이 저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뉴스 기사 밑엔 끝없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 책임 못 진 사람 같음. 그 나이 먹고도 연애하고 자빠졌네. 그래도 결국엔 남자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 아님? 그 말들 속엔 어디에도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그저 구경거리, 화제거리, 잠시 소비될 이야기였죠. 하루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러다 방송 출연 제의도 올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연락 오면 생각 있으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런 관심 원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싶지 않아.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두지 않으려는 듯 계속해서 다가왔어요. 동네 마트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연히 들른 미용실에서는 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 사람, 이번에 이슈된 여자 맞죠? 그 나이에 연애질도 했다던데. 정신병자 만든 게 대단한 복수라나 뭐라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무표정했어요. 사람들은 사건의 자극적인 부분만 기억하고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울었는지는 관심도 없었죠. 저녁 무렵 진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도 뉴스와 댓글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런 관심 나도 감당이 안 되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난 너가 너무 대단해. 진수가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미소도 눈물도 없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견뎠을 뿐이야. 누구도 나 대신 울어주지 않아서 그냥 이겨낸 거야. 제가 말했어요.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젠 나 자신만 챙기고 싶어. 관심도 사랑도 위로도 다 사양하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의 소란과 시선도
그 비에 조금은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날은 그렇게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민지가 병원에 입원한 후 뉴스도 사그라들고 익명 댓글도 어느새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시끄럽던 세상이 슬며시 저를 잊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어디라도 다녀오세요. 요즘 예전보다 웃음이 없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문득 오래전 친구들과 함께 갔던 바닷가 마을이 생각났어요. 그곳에는 매일 오후 4시쯤이면 부서지는 햇살 속으로 갈매기 소리가 섞여 들리고 조용한 카페에선 LP 음악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짐을 꾸렸어요. 화려하지 않은 옷, 2권의 책, 그리고 작은 다이어리 하나. 그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바닷바람에 실려온 짠내가 제 마음을 천천히 감싸는 듯 했어요. 펜션에 짐을 풀고 저는 곧장 바닷가로 나갔어요. 모래 위에 맨발로 서서 조심스레 발을 담갔어요. 그때 느껴졌어요. 아, 나 살아있구나. 몇 년 동안, 아니, 어쩌면 결혼 이후로 한 번도 스스로를 이렇게 느껴본 적 없었어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오직 나였어요. 그날 밤 진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마을 근처에 와 있다며 혹시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만남을 허락했어요. 그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멀리서도 조심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정화야, 이제야 말하지만 너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 처음엔 실수였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진수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진수야, 고마워. 근데 그런 마음 이제는 나한테 과분해. 제가 말했어요. 진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너가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랄게. 진수가 말했어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바닷가를 걷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올랐어요. 긴 생머리에 햇빛 가득한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아무도 아닌 나였어요. 결혼, 이혼, 질투, 복수, 고소,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 자신에게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엔 복수를 해도 끝내 남는 건 상처 입은 저 자신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뿐이었어요. 소란스러운 세상도 달아나는 사람들도 흔들리는 감정들도 결국엔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었죠. 복수가 끝나고 감정이 식고 나면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의 몫이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제 자신과 가족을 품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깊은 거였더라고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